자,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우리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14살에 시작한 처음 천문학에서는 그, 천문학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그 천문학에 많은 기여를 하는 과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이 책 선생님이 소개하실 때, 음, 선생님은 어른인데도 이 14살을 위한 책이 어렵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책이 어떤 점에서 어려웠는지,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머리 안에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어, 그래도 막 머리 싸매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앞장에 그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 그리고 지구 중심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런, 뭐, 그런, 그리고 행성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 책을 읽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나? 그럼 서인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점들은, 그러니까는 그 천문학자들의 그런 발상?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 우리 처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낸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수식에 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 함께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GPS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GPS가 되게 해서 뭐 네 군데에서 그걸 쏴줘서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데 뭐 네 군데에서 단거리에 같은 지점이 나오는 것은 뭐 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게 뭐 별빛을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뭐야, 별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면 빛을 보면 별의 상태를 알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스펙트럼은 뭐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쌤이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버건 뭔가 이렇게 그 무슨 태웠을 때 뭐 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그림 같은 걸 제거하고 뭘 할 수 있어서 거기다가 뭐 공기와 기체를 넣어서 뭐 태운다고 했는데 공기하고 기체는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어쨌든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잘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동화는 어떤 부분이? 동아야 들어왔니? 쌤 목소리 들려요? 들려 들려. 쌤 목소리 들렸어? 네. 그래 그래. 어디 아파? 그냥 감기가 아직. 아직도 감기야? 음, 와, 감기가 너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이야. 음, 너무 잘해주지 마. 자, 제가 또 음, 예주 질문은 이 책이 어땠었는지.
이 책이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이 왜 어려웠었는지. 음,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이해도는 지금 50%, 6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려움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는 그냥 별에 관한 이야기나 그냥 간단한 빅뱅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진짜 그 학문적으로 물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제가 대충 이걸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물리 원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로 뭔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때 되게 괴로웠던 추억이 생각나며 어 다시 한 번 더 멘붕이 왔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설명은 잘 해서 여러 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뭔가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 책에 많은 천문학자들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아니면, 좀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과학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케플러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2000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그거를 버리고 본인의 진리를 만들어서 이, 그, 행, 행성 운동 법칙을 새로 만들었다는 게 좀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또 그 브라헤는 그 케플러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천문 그런 자료들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동화는 어떤 과학자가 인상 깊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뉴턴이 인상 깊었습니다. 뉴턴은 되게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심지어 제일 인상 깊었던 F는 ma 공식도 정말 이게 유명한데 힘이라는 것을 이 공식 하나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 일단 신기했고요. 다음으로 갈릴레이가 인상 깊습니다. 이게 갈릴레이 여기 41쪽에 음, 그림이 마찰이 없는 경사로를 내려온 공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 평면을 영원히 굴러갈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뭔가 신기했어요, 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이게 책 생각가 104쪽에 나오는 천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부부여가지고 윌리엄 허긴스 부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천문학자 부부 특이하게 주로 이제 남성 천문학자들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부가 함께 그 천문학을 연구했고 특히 이들이 이제 빛을 분석을 함으로써 별의 어떤 그런 구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공헌을 했다는 점들에서 어쨌든 이 부부가 함께 같은 뜻을 모아서 뭘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참 대단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윌리엄 허셜 그 망원경을 만든 윌리엄 허셜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그런 관심에 의해서 그 망원경을 더 잘 만들어 내었던 것들 그것들이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들에 있어서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이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화. 그 질문 하나가 겹쳐가지고, 음, 음, 잠시만요.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음, 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음,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음. 질문 못하겠다는 게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지식이 쌓이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 사실 여러분들 아까 뭐 동화가 50% 정도밖에 이해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 50% 정도 이해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잘 읽으면 쌤 생각에 천문학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이 세계 상위 1%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위 1%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인구가 얼마야? 음. 80억이야, 80억. 80억의 1%는 얼마야? 어? 잠깐만. 8천만 명, 8천만 명. 8천만 등 안에는 된다는 거야. 어떻게 1% 하면 대단한 거이기도 한 거 같고, 8천만 명에 한 명이면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어쨌든, 상당히 그 천문학에 관해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 역사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보는데, 선생님이 이 책에 주목했던 점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라는 어떤 고민.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물리학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 고민이라는 것들이 우리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 고민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천문학에 대한 지식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해, 물론. 그건 여러분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왜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보는 그런 내용들이란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교 교과 공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 교양, 배경지식을 쌓음으로써 이제 교양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쌤이 더 이제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바탕에 깔아야 될 부분들은 학문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라는 그 인간 세상의 어떤 그런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이 책에도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보편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천문학 지식을 막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선생님 뭐 천문학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더 선생님이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그 전에 다음 주 글쓰기 과제부터 얘기를 하면 다음 주 글쓰기 과제는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 아니라 10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책을 예주와 동화가 집필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주와 동화가 10살짜리, 10살이 몇 학년이야?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천문학 역사를 써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양이 일단 이게 200여 쪽 되는 양인데 이걸 뭐 해라? 확 줄여라. 응? 그 화학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봤을 때 이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천문학 역사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이렇게 뽑는 거에서 과연 예주와 동화는 각각 어떤 것을 뽑냐,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지. 자기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첫 번째. 두 번째, 설명 자체를 10살짜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라는 거지. 그럼 결국 그것들은 예주나 동화가 이해한 만큼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그런 점에서 얼마나 쉽게 설명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를 빼버리고 뭐를 집어넣을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제대로 잘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전혀 없는 걸 새로 쓰라는 게 아니야. 있는 거를 뭐하고 줄이고, 어? 그리고 그것들을 쉬운 말로 뭐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예주와 동화가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사실 썸머리, 요약 정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글쓰기 작업들, 이런 걸 해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글쓰기 작업을 하는 것도 중에 이른바 발췌, 발췌라는 게 있거든. 발췌는 그 것들에서 중요한 것만 자기가 뭐 필요한 것 중요한 것만 뽑아갖고 정리해 놓는 걸 우리가 발췌하는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발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쌤이 거기다가 미션 하나 더 한 거야. 발췌하는데 발췌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중요한 걸 뽑는 거잖아. 근데 다시 이제 뭐 하는 걸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쓰는 어떤 글쓰기 이런 버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 1장에 뭐가 나와? 이동설, 천동설. 어, 천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그 고민이 그거였다는 거야. 천체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책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책에 따르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구야? 이 책에는 티코 브라헤가 먼저 나왔지만 사실은 진짜로 역사적으로 먼저 얘기될 것은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배적이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깨부수기였어. 천문학의 발전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 깨부시기였다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우주는 무엇이었냐? 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지. 17쪽 보겠습니다. 자, 책 17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련한 천문학의 기초 뭐였어? 천체가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한다. 그렇지. 그 부분이 지금 첫 번째가 천체가 속력이 일정하다.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뭐가 없다? 천체는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이 다 틀렸어? 아니요. 다 틀리지 않았어.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 중에 기본적인 그 골격이랑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그냥 인정받고는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결정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중에 오류가 된 부분들이 바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원운동이 아니라 뭐? 무슨 하원,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걸 밝히는 게 누구야? 어? 케플러. 케플러지, 케플러. 그 케플러의 음, 삼법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케플러의 삼법칙을 막 외워서 시험 보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 케플러의 삼법칙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전혀 몰랐어. 그 케플러의 삼법칙이 그게 1법칙, 2법칙, 3법칙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케플러의 삼법칙이고 이게 뭐 타원 운동을 한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게 왜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게 왜 대단한 발견이야? 라고 별로 몰랐었는데 이 책에 따르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단한 발견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쭉 나와. 그 다음에 중요한 천문학자 나온 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갈릴레오. 아, 코페르니? 어, 코페르니쿠스. 예주 뭐라고? 코페르니,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너무 건너뛰었어.
너무 아, 많았어. 풀을 17쪽에 이름이 잘 안 외워지지, 낯설어서. 프롤레 푸톨레, 푸톨레마이오스. 마이오스. 푸톨레마이오스. 그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이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다방면에 뭐 도덕, 윤리, 정치, 뭐 생물학, 뭐 웬만한 학문에 뿌리를 쭉 치다 올라가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특별히 천문학자라고 안 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중에서 천문학의 비중은 되게 작아. 지분이. 다른 게 워낙 커. 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인 천문학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인 걸 볼 수 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왜 유명한 거야? 음, 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유명한 이유는 이시몬과 주전원. 이시몬 주조는 왜 나왔어? 안, 행성의 일치운동과 연주운동을 음, 태양, 결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야? 태양, 달,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자,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완성한 사람이지. 천동설. 천동설이 뭐야, 동아야? 천동설은 음, 지구가 중심인. 지구가 중심이고. 그래서 지구는 태양, 신이 만든 인간들이 사는 곳이야. 공이나 고귀한 곳이어서 뭐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 전체가 뭐 한다는 거야? 하늘이 돈다는 것들이 바로 천동설이잖아. 근데 그 전에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뭐 한 거야? 증명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게 폴레, 프톨레마이오스야.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이 조금 아까 예주가 말했던 뭐, 이시몬과 음, 주전원. 이시몬과 주전원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쪽에 보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는데 그냥 이렇게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주전원을 그리며 돌아. 주전원을 그리며 도는데 그 도는 게 다시 뭐를 그리며 도는 거야? 이시몬을 그리며 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봤더니 아주 많은 그 행성의 움직임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렇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설명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텔로마이오스 말이 뭐하다고?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프텔로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 자, 또 여기서 보면 20쪽에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사람 누가 나와? 코페르니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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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한 것도 너무 재밌어. 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부정한 이유가 뭐야?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서 왜? 너무 복잡하게 뭐가 문제인데? 너무 복잡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 어,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을 저기 하는 거, 위대하다고 저기 하는 거야? 프톨레마이오스. 프텔로마이오스가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생각하는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봐. 신이, 코페르니쿠스. 신이, 우리 인간을 고개하는 게, 신이 창조했기 고개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막 갖고 막 설명을 했어. 그게 포텔로마이오스라면,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코페르니쿠스는 뭐야? 야, 신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뭐하게 만들 수가 없다? 만들었을 리가 복잡하게 없다. 누더기로 만들 수 없다.
신이라면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을 거다. 라고 해서 아, 그래서 호텔러 마이어스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신이 뛰어나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걸 보면. 플레마이어스. 어? 호텔러 마이어스? 아니, 우리 코페르쿠스지. 쌤 보기엔 코페르쿠스가 오히려 더 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신이 그렇겠네요. 만들었다라면 복잡하게 만들 수도 없을 거란 얘기야. 신은 위대하니까. 음, 위대한 신이 음, 엉망으로 만들었겠냐는 얘기야. 어? 음, 위대한 신이라면 당연히 제대로 만들었을 거다. 이게 코페르쿠스의 발상이잖아. 근데 그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주장하면 뭐였다는 거야? 어? 코페르쿠스처럼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면 오히려 무시하는 거. 종교 재판에 넘어가는 그런 시기잖아. 오히려 위험한 시기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 되게 웃긴 것 같아. 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코페르쿠스가 신을 부정한 게 음, 아니잖아. 근데 신을 모독했다고 이제 뭐야 이런 그 저기 하면은 코페르쿠스가 물론 이제 그렇게 종교적인 재판을 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물론 코페르쿠스 사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당해. 뭐야 벌을 받아. 죽은 후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코페르쿠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페르쿠스 역시 완벽한 어떤 그런 지동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페르쿠스 역시 그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이렇게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코페르쿠스의 한계는 뭐야? 음, 그 21쪽. 음. 거리랑 거리랑, 어, 한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그러니까 왜 천체 운동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어? 21쪽에 이게 문단으로 치면 세 번째 문단에 속하겠네. 그거 읽어보면 중간에 코페르쿠스는 모든 천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천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른바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동설은 깼어. 그 태양이 중심이라는 그 지구가 운동한다는 지동설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일정한 속도로 뭐였다?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는 구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중에 바로잡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어, 케플러. 케플러라는 거예요. 음, 케플러가 그걸 바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밝혀낸 게 바로 뭐야? 그 아리스토텔레스, 자, 여기 음, 22쪽에 보면 어쨌든 코페르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거는 알아냈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22쪽. 뭘 몰랐다는 거야?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돌고 있는지, 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티코브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결국은 케플러가 밝혀내어서 24쪽 그림에 나오는 거. 행성운동. 행성운동 제2법칙이야, 제2법칙. 그래서 태양에 가까울수록 뭐 한다? 속력이 빨라진다. 빨라진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럼 태양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는 걸 밝혀낸 것들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 그거를 누구도 코페르쿠스 역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걸 밝혀냈던 거야. 그 제1법칙은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걸 밝혀낸 거지. 아까
온운동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타운운동 한다고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진실에 다가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5쪽에 제3법칙은 세제곱 그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이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그렇지. 이걸 법칙. 뭐라고 그래? 행성운동 제3법칙. 법칙이라고 그러고 별명은 조화의 법칙. 조화의 법칙인데 요거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이 조화의 법칙의 훗날 뭐? 뉴턴이 음, 법칙을 만 뭐 뉴턴이 뭐 가속도 법칙?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주에 예주하고 동화가 글을 써야 되는 게 이런 식이야. 지금 선생님 지금 이 앞부분을 뽑아준 거야. 제일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왔고 그 다음에 누구야? 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 왔고 코페르니쿠스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뭘로? 케플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큼직큼직하게 오는 거고 그들의 고민이 뭐였나?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떤 식으로 뭐였나? 해결하게 되었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누구에서 케플러에서 다시 이제 누구로 가는 거야? 뉴턴으로 넘어가겠지. 그럼 뉴턴의 그 역학을 또 나중에 깬 게 누구야? 그 뒤에 또 이제 아인슈타인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줄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 큰 줄기를 잡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검색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인공 AI를 만든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뭐 반도체 역사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뭐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얘를 써.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또 다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방식이 도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3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23쪽의 마지막 문단. 자, 케플러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화성의 궤도.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를 음, 의심한다? 음. 자, 지금 케플러는 두 가지 재료가 있어.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즉, 뭐하고? 원 운동을 한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어? 요 주장을 갖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뭘 갖고 있어? 브라의 관측 티코 자료. 브라헤가 관측한 결과를 갖고 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야 돼? 맞아야 돼요. 둘 다 맞아야 되잖아. 둘 다 옳은 거라면 둘 다 맞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는 거야? 두 개가 안 맞아요. 둘이 안 맞더란 얘기야. 자, 둘이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해볼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 둘 중에 응. 하나는 틀리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리다, 티코 브라헤가 틀리다, 또 하나는 둘 다 틀리다. 둘 다 틀리다, 사실. 어, 둘 다 맞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안 된 거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국 티코 브라헤가 선택한 건 뭐야? 티코 브라헤는 브라, 선택한 것은 브라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화성의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천체의 속력은 일정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요게 창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어려워. 왜?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에 익숙해. 그래, 그게 편해. 근데 그걸 과감하게 뭐 하는 것들? 버리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전제를 의심하는 거예요. 뭘 의심한다고? 문제 전제가 뭐야? 있는 깔려있는 깔려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전제. 기본 전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전제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끌어내기 때문에 끌어냈는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물론 오류가 있었으면 그걸 고쳐야 되지. 근데 과정에도 오류가 없으면 입증이 됐어. 그러면 그 전제 자체를 뭐 해보는 것들? 의심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흔히 전제를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 전제를 의심해 갖고는 살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전제를 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은 뭐야? 그 말의 전제는 뭐야? 이거 따지고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고. 우리는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그 전제를 이렇게 쌓아둔 거야. 높이. 그 전제가 옳다는 걸 전제하에 그 다음을 우리가 계속 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제가 있다는 것들이 우리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용, 긍정적인 작용을 해. 근데 때로는 이 전제가 뭐 하는 거야?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이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 뭐 좀 이렇게 뭐야. 22쪽. 22쪽 하기 전에 11쪽. 자, 10쪽, 11쪽에 보면 티코 브라이와 케플러의 만남에 나와 있거든. 티코 브라이와 케플러가 만나게 된 이유가 뭐래? 한 두세 가지 요인이 합쳐진 거야. 10쪽과 11쪽에 보면 티코 브라이와 케플러의 만남이 가능했던 그런 이유들이. 종교? 어? 종교? 종교 왜? 음, 카톨릭, 그러니까 응, 케플러가 사는 곳이 카톨릭 교회를 신봉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응, 개신교를 케플러가 믿어서 응. 프라해 쪽으로 갔어요. 그렇지. 만약에 그런 종교 전쟁, 종교 계획이 없었다라면, 종교 전쟁이 없었다라면,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케플러가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의 밖에 이런 걸 피해서 케플러가 이동했기 때문에 티코 브라이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종교하고 천문학하고 일단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잖아.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이 왜 미국에 갔는 건가? 라면서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독일 나치가 유대 민족을 탄압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 안 그랬으면 그냥 히틀러네. 아인슈타인은 독일 베를린 그쪽에서 그 당시 베를린이 제일 물리학이 발달했었거든. 거기서 그냥 과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았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간 거라는 얘기. 또는 독일이 나중에 이제 패망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과학자들이 흩어져서 일부는 러시아, 소련으로 가고, 일부는 미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 당시 그 독일의 물리학자들이 제일 앞선 그런 물리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로켓이라든가 핵폭탄 이런 걸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련이나 미국 쪽에 가서 로켓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문화적 현상이 이런 과학기술,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얘기. 선생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또 이유는 10쪽에 보면 케플러는 그런 거고,
티코 브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왕이 바뀌면서 응. 음, 천문학에 주어지는 그 돈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 돈이 책을, 끊겼어. 그렇지.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역시 과학은 뭐다? 돈이다, 돈. 돈이다. 어. 누가 그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래서 좋은 장비를 갖추느냐. 좋은 인원을 갖추냐에 따라서 연구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연구비가 몰려. 그래서 연구가 잘 진행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 실력이 필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때로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연구를 잘해, 연구비를 많이 모아서 정말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연구비가 많아야 실력 있는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연구 성과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그때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였어. 충격으로 받아들였어. 자, 여러분들 카이스트하고, 지금 쌤이 일반 충남대를 쌤이 비하하는 게 아니야. 카이스트하고 충남대하고 보면, 어디가 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이냐. 크리스트. 아이고. 카이스트도 좋은 대학 생각하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면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금을 줘. 그 선생님 정확히 그 수치는 모르는데 충남대에 가는 그 연구비에 비해서 카이스트에 가는 비용이 뭐 몇십 배래.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왜? 카이스트 뭐야? 연구도 잘하고 인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연구비 많이 줘서 연구 성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조그맣게 했던 얘기. 카이스트가 그렇게 연구를 잘하는 게 실력이 원래 뛰어나서 잘하는 거냐? 아니면 뭘 많이 줘서 연구비. 수십 배 연구비를 주니까 그 연구 성과를 내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충남대에도 만약 그렇게 연구비를 뭐 한다면 많이 준다면 충남대에서도 연구 성과가 많이 날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더라는 얘기야. 어때, 동아야? 들어보니까 말 돼? 아니면 안 돼? 충대, 어? 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예준은 들어보니까 어때? 근데, 응, 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응. 별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은 게 이미 아, 카이스트에 훨씬 인재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좀 한 번 이렇게 줬다고 해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면 그게 바뀔 거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사람의 주장은 그거야. 그 지방이라고, 뭐, 이렇게 열패감을 갖지 말고, 열등감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맥락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와, 사실은. 돈, 연구비를 어떻게 제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 성과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래서 지금 요즘의 현대 과학자들도 결국은 중요한 능력 중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잘하는 게 과학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학자의 능력 중에 사실 연구를 잘하는 거 못지않게 무슨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연구비를 잘 따오는 거. 연구비 그 프로젝트를 잘 맡아오는 거. 요게 과학자의 능력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요즘도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동상이몽이라는 말 동화 알아? 아니요. 어? 아니요. 예주, 동상, 동상이몽. 동상, 동상이몽이요? 아, 어떤 상황에 다른 생각. 네. 아, 그렇지. 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는데 왜 쌤이 지금 그 티코 브라이하고 케플러 얘기하다가 동상이몽 얘기를 하는 거야? 22쪽, 23쪽. 음, 얘네 만났을 때 응, 브라이언은 케플러가 그 본인이 주장하는 지동설인가? 응. 지동설 지동설을 그런 완성해 줄 수 합친 있, 거지. 응, 지동, 그러니까 그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를 완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응, 케플러는 반대로 그 브라의 자료를 이용해서
응,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던 그 응. 반대되는 아이디어를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티코 브라이어는 케플러의 수학 능력이 필요했던 거야. 자신의 그 천동설과 지동설을 합친 제3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 필요했던 거야. 수학적 증명이 필요했던 거야. 반면 티코 브라이어는 아니 케플러는 티코 브라이어에 뭐가 필요했던 거야? 연구 자료. 아주 관측 음, 자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지동설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둘이 손을 잡은 어떤 그런 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주하고 동화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마음이 맞고 목적이 맞고 동상동목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사람하고만 난 살겠다. 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때로는 같은 어떤 자기 어떤 그런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때, 예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음, 너는 너랑 그 꿍꿍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사람하고 그래, 일단 같이 하자. 손 잡는다? 뭐를 서로 아니까 다행이지 않을까요? 그나마 서로 아니까 다행이다. 동화는 어때?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응, 같이 다니거나 노는 건 이미 그런 애가 한 번 있어가지고, 응, 이제 좀 이상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어, 그런 애랑 놀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어, 아, 이런 애들이 이제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어, 그냥 결국은 멀어진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노는 건데, 노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서로 다른 애랑. 네. 아, 근데 어, 이게 그, 취미나 이런 게 많은데, 다 어, 맞는데, 뭔가 성격이 안티제드? 뭐 그 완전 정반대인 느낌이라서 음, 그냥 멀어졌어요. 음.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인 거지.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아니,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일과 공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필요한 거니 그래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심지어 영역을 넓혀서 아까 동화 같은 부분에서 관계에서까지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도. 그래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그 처세줄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인생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어? 생각 다른 사람하고 뭐 하냐 어울리느냐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나 좋은 사람하고도 재밌게 살기 바쁜데 굳이 나 싫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뭘 손을 잡느냐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난 어울리겠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 얘기가 동시에 이렇게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예주나 동화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라는 부분들은 또 예주나 동화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쪽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갈릴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활약으로, 이른바, 천동설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거지. 특히 이제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 천동설과 관련되어서, 지동설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이제 증명한 것들이 책 27쪽에, 마지막 그 둘째 줄, 뭐, 뭐라는 거야?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응, 위성들이 그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는 거에 증거가 된다. 응, 또, 금성이 모양이 변하는 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야?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는 거를 증명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동설을 체감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쌤도 지동설이 맞다는
생각하기에 배워서 알지. 어? 지금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 안 느껴지잖아. 여기 지금 26쪽에 보면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야. 자, 어떤 고민, 그 26쪽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었다는 거야. 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왜 안 받아들였냐고. 안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고.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고. 왜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몸이, 공을 위로 던지면 그게 제자리에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가 그치?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움직인다라면, 던지면 이렇게 되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해? 다른 데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멈춰 음, 있으면 우리가 이거 집어던졌으면 이게 떨어지만 이게 움직이면 내가 올라갔다면 이게 움직이면 여기 자리 갔다면 이게 움직이면 여기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제 위에 올랐던 게 그대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지구는 뭐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 생각에는. 근데 이 의문을 바로 밝히는 게 누구라는 거야? 뉴턴. 뉴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뉴턴이 대단한 어떤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그럼 뉴턴은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밝혀내게 되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이 뭐였냐는 거야. 고민.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푼 거야.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갖는 의문.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뉴턴이 그래서 막 그 중력이나 이런 것도 해서 막 또 풀었잖아. 그 풀었는데 거기서 또 풀리지 않는 또 뭐 했던 거야? 또 의문이 있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문제를 푸는 거야? 아인슈타인 특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고민을 또 이렇게 문제를 푼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은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아직 또 다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책을 읽는 어떤 그 중요한 방식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갖는 의문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 의문을 풀었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지. 자, 37쪽 보겠습니다. 역시 여전히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나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역학 뭐라 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뭐였어? 물체 운동은 그 자연 운동과 강제 운동으로 나뉜다. 어, 그리고 선생님, 어, 30쪽 맞죠? 37쪽. 아, 무거운 물체일수록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해서 더 빨리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거운 물체하고 가벼운 물체가 있으면 뭐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무거운 거. 무거운 물체지. 물체가 또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누가 그, 그 유명한 그 실험 있잖아. 갈릴레이 그 피사의 사타. 네. 어, 그거 했더니 어떻다는 거야?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물체보다 가벼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음, 외부에서 음, 힘을 가해야 하는 운동, 그렇지.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운동이 뭐 한다는 거야?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서, 그리고 힘을 뭐 하면? 더 크게 가하면, 어? 그러면 음, 빨라진다.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저항에 반비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지. 어?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또 뭐하냐? 깨졌냐는 얘기야. 44쪽.
자, 44쪽 둘째 줄에. 일단은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자, 요 말이 이해가 가? 뉴턴은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되는데 요 말을 이해하면 다음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어? 근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데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했어, 동아야? 음, 그 아랫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될 거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변하지 않는 거요? 응? 뭐라고? 지금 그 무슨 차이가 응. 있는지 여쭤보신 거죠? 그렇지.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말하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네. 다라는 말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물,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과 응, 모양을 바꾸는 것? 응. 예주는 어떻게 이해했어? 음, 자,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힘이 없으면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근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 달리고 있는 거는 뭘 주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계속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음, 달린다는 거야. 그게 무슨 법칙이야? 금속 직선,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방금 정지하고 있는 건 계속 뭐 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고, 정지하고 싶어 하고, 아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계속 움직인다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근데 물체를 움직이는데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말에 따르면. 그런데 네,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따로 힘을 주지 않아도 계속 뭐 한다고?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그러면 힘은 언제 저기 한다? 멈춰 있는 걸 뭐하게 하거나 움직이게 움직, 하고 움직이에 있는 걸 뭐하게 하거나 멈추게. 멈추게 움직여. 하거나 이때 힘이 작용하는 거라고. 그럼 그 두 차이가 돼? 이해가 돼?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한 거라고. 뉴턴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39쪽 다시 돌아가네. 또 거꾸로. 자, 39쪽에 자, 갈릴레이가 그 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 이제 그 무거운 물질, 가벼운 물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이제 하나이고 그 밑에 마지막 문단. 예, 갈릴레이 그 상대성 원리라는 게 나오거든.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속력이 일정한 것과 응, 멈춰 있는 것은 구별 같다? 어, 그렇지. 그럼 이거를 왜 설명한 거야?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걸 못 느끼는 이유. 그렇지. 지구가 움직이지 못 느끼는 거야.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정하는 사람도 그랬잖아. 움직이면 요게 떨어지면 뭐 해야 되는데 위치가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데 떨어지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이 상대성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배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우리가 비행기 타고 있으면 빨리 가는 게 느껴져? 그냥 가만히 이게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잖아. 네. 근데 만약에 옆에 뭐 참새가 있다. 그럼 우리가 겁나 빨리 가는 게 느껴지겠지. 우리가 바깥에서 KTX 지나가는 거 보면은 엄청 빠르게 가는 게 느껴지지만 그 뭐야 KTX 안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란 거지. 만약에 창문 안 문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설명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까 그냥 그런 의미였잖아. 움직이면 떨어지면 받게 된다. 근데 왜 안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분에서 아니다.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정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반박이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쌤이 주로 이제 이 앞부분을 중심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는 우주가 우리 은하밖에 없는 걸로 생각했어. 어? 근데 나중에 이제 뭐야? 우주의 거리를 재고 막 하면서 우리 은하 뭐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또 우주는 원래 뭐 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거야. 바운더리가. 근데 은하가 점점 뭐야? 우리로부터 속력이 점점, 우리 점점 빨리 뭐 하고 있다는 것들? 멀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주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낸 거지. 또 우주가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냈다면 그럼 이거를 만약에 뭘로 하면 거꾸로 돌려봐. 자, 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뭔 거야? 우주의 기원이 빅뱅 뭐 이런 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것들이 새로운 그런 과학 이론이 밝혀짐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이 설명이 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예측해 보면 망원경이 만들어짐에 의해서 천문학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사진 기술. 사진 기술이 천문학의 접목이 되면서 또 어떻게 천문학이 또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안에 그 접목되었을 때 또 한 부분이 또 이렇게 뭐야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주나 동화가 나중에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뭐야 융합 A와 B가 뭐해서 만나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내는 것들. 근데 그 학문의 체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관심 가져야 하는 것들은 왜 학회가 열리냐. 그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논문 쓰잖아. 그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인정받는다는 게 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주가 뭘 열심히 연구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연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예주가 뭐 막말로 얘기하면 헛짓거리 한 거지. 어? 그런 점에서 최신 연구 동향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지금까지 밝혀진 게 뭔지 그래서 앞으로의 고민, 지금까지 아직 해결 안 된 게 뭔지 알고 그 다음 연구를 자기가 진행을 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게 이제 학회야, 학회. 학회가 열려가지고 동화가 나는 뭘 연구했습니다. 예주가 난 뭘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검증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럼 뭘 연구해 봐야 돼? 뭘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날 그런 거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 책 안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건 천문학의 어떤 그런 부분 외에 일반적인 그런 학문의 어떤 그런 발전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아야, 출발 언제 해? 좋아요. 음.